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 학부생들에게 미디어 심리학,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디지털 미디어의 쟁점과 같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대학 다른 교수님들께서 촬영하신 ASMR을 무척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렇게 저에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수업에서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애장품과 함께 미디어 발전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저의 애장품은 바로 미니 트로피입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세련된 미디어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보통 벽화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벽화만큼 더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비석인데요. 그런 벽화나 비석은 그 마을에 있었던 혹은 나라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사건 혹은 자랑스러운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는 바로 그런 벽화나 비석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피를 보여주고 싶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제가 잠실에서부터 선유도까지 20km를 수영으로 종단한 후에 받은 트로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트로피라서 한번 자랑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벽화나 트로피 외에 또 오래된 매체로는 갑골문이라든가 파피루스와 같은 기록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피루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제가 박사과정생일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가 사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이를 페이퍼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파피루스에서 기원한 말이죠. 미디어의 역사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제 연구실에 파피루스가 있으니 꼭 와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섭섭합니다. 다음에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파피루스가 곧 종이의 조기 형태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종이 메모지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수들은 문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지나가다가 좀 독특한 노트를 본다든지 특이한 필기구를 본다든지 내 취향에 맞는 어떤 문구를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요. 롤 메모지는 제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발견해서 사온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메모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파피루스처럼 펼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꺼내면 이제 찢어서 쓰면 됩니다.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필통으로 쓰고 있는 안경집입니다.
역시 제가 굉장히 아끼는 만년필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작성해서 필요한 곳에 모니터라든가 책에 붙여놓곤 합니다. 벽화나 비석이나 그리고 파피루스와 같은 조기의 기록 매체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초로 그런 인쇄술을 사용해서 만든 직지가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이라는 인쇄 매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는 이 책은 돈키호테의 조판본 번역서입니다.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책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드커버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키호테 이 조판본에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사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사파죠. 이렇게 앞부분에도 있지만 안에도 내용 중간중간에 사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사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출판이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조판본 표지를 보면 재치 넘치는 시골 양반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 돈키호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적혀 있는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브랄레온의 후작이시며 베날카사르와 바냐레스의 백작이시고 라푸에블라 데 알고세르의 자작이시자 가피아, 구리엘 및 부르기우스의 영주이신 베이아르 공장님께 삼가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05년 특허를 획득해 마드리드에서 후안 데 라 쿠에스테가 펴내고 우리 국왕의 서적상 프란시스코 데 로블레스 서점에서 판매한다. 즉, 이 당시에는 책을 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출판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렇게 책을 넘겨보면 마치 책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은
잡지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대표적인 인쇄 매체로 신문이 있습니다. 저는 신문 중에서도 우리 서울여대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한 서울여대 학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지금 이 학보는 2015년 5월 27일에 발행된 우리 서울여대 학보 606호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 연수막을 학생회가 임의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졸업생들과 동문회에서 성명을 게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명서를 학보에 게재하는 것을 주관이 반대해서 그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런 백지 학보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권력이 언론을 단합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럴 때 언론이 이렇게 백지 발행이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저항의 의미를 표현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여대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함께 발행한 입장문에 보면 왜 이런 백지 발행을 하게 됐는지, 편집권 침해가 얼마나 큰 언론에 대한 단합인지를 규탄하는 그리고 항의하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 이런 저항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도 기억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소개드립니다. 제가 이 학보를 여러 부 보관해 뒀기 때문에 아낌없이 만져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쇄 매체가 다양하게 발전해 왔는데 1900년대 들어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서 대신 리모컨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코드 커팅이라고 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방송에서 송출해주는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OTT를 구독하면서 자기가 보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영화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크롬캐스트 같은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거는 애플 TV 리모컨입니다. 애플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영화나 프로그램만 시청을 할 수가 있죠. 이 리모컨은 애플 TV와 비슷하지만 아이맥용 리모컨입니다. 요즘의 아이맥에는 이 리모컨이 함께 나오지 않는데요. 이 리모컨을 사용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영상이나 메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선 추적이라든가 음성인식, 동작인식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리모컨들이 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크롬캐스트라든가 애플 TV, 아이맥 이런 것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또 일종의 컴퓨터이기도 하죠. 컴퓨터는 1960년대 이후 그리고 8, 9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컴퓨터는 처리 속도도 매우 느리고 저장 용량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80년대, 90년대까지 사용하던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저장 장치입니다. 보면 거의 제 손바닥만 하죠. 근데 이렇게 큰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불과 1.4MB였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열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저장 장치가 있었다면 입력 장치로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대표적이죠. 특히 키보드는 교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애장품으로 소개하는 교수님들이 아마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는 제가 우리 서울여대에 처음 임용된 후에 처음 지도했던 수학회의 제자가 저에게 선물해준 소중한 키보드입니다. 좀 테두리 부분에 많이 변색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소리도 좋고 타건감도 좋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가 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인터넷도 발전하고 하면서 기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빨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극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겠죠. 우리가 요즘 많이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기는 아이팟 클래식이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음악을 저장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검은색이고요. 이런 플레이와 이전으로 가기, 다음으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반짝거리는 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다고 다들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또 우리가 흔히 피처폰이라고 부르는 다른 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타텍이라는 모토로라의 전화기입니다. 폴더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펼쳤다가 다시 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폴더폰이 있었던가 하면
위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슬라이딩 혹은 플립할 수 있는 폰이 있었습니다. 삼성 애니콜인데요. 갤럭시가 나오기 이전에 애니콜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폴더폰 그리고 플립폰 외에도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의 전화기도 등장했는데 바로 이 전화기입니다. 앞서서 방금 본 전화기들은 화면을 열면 번호를 누르는 버튼들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런 버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커지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화려해져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은 그런 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전화기들은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2개 정도 보조로 가지고 다니면서 전원이 꺼지면 배터리를 교체하곤 했습니다. 2005-6년경 돼서야 드디어 스마트폰이 등장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아이폰 3GS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모델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보면 뒷면이 흰색이죠. 색도 다르고 라운드형 디자인이고 만졌을 때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면이 유리인 건 다른 전화기들과 비슷하지만 전체가 유리이고 버튼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 아래에 있는 누르는 버튼 하나만 남겼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었죠.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어서 싫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신 더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어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밤새 줄 서서 매장에서 기다려서 구매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가는 와중에 애플에서 발표한 또 한 가지 놀라운 기기가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랩탑 대신 아이패드만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에는 그냥 큰 아이폰 아니냐, 아이폰이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걸 사용하느냐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단지 모양이 유사하다고 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의 크기만 달라져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이 아이패드가 보여줬습니다. 초기 아이패드 이건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서 직접 사다 주신 1세대 아이패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고요. 그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확산될 때도 그랬듯이 늘 우리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옳은 방법을 찾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바뀌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너무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디어의 최첨단, 가장 최근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타에서 만든 메타 퀘스트 프로 2입니다. 보통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고요. 비슷하게 애플에서 애플 비전 프로 그리고 요즘 메타나 다른 기업에서 구글에서는 아예 안경 형태로까지 이제 이런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 위에 다양한 이미지를 얹어서 보여준다거나 혹은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이나 업무나 다른 사람과의
사람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기이죠. 아직 메타퀘스트는 주로 게임 용도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공간 컴퓨팅 기기 혹은 실감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뭔가 하나 쓰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 스튜디오 공간과 함께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안내문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아쇠처럼 당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뭐 화면을 옮긴다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든지 지금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이 기기는 앞에 여러분이 보면 몇 가지 장치들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와 센서들이 있어서 제 앞에 있는 풍경들을 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의 눈에 맞게 어떤 렌즈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만물 매체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가지 파피루스, 신문, 스마트폰, VR 기기 이런 것들도 매체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그리고 나와 어떤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것들은 모두 다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 그리고 이 마이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나 유튜브도 모두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넓게 본다면 나의 마음과 정서, 기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음악이나 악기도 모두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드럼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연습용 드럼 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럼 스틱입니다. 어쿠스틱 드럼이나 전자 드럼 모두 소리와 진동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는 절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연습용 패드를 사용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연습용 패드입니다. 앞면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 패드도 두드리면 타격음이 옆집에 들리기 때문에 요즘은 좀 더 조용한 패드도 나왔습니다. 메쉬로 만든 드럼 연습용 패드입니다. 이렇게 그물망 같은 소재여서 좀 더 조용하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럼 패드를 보여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대학에 교수 밴드가 있는데요. 저는 드럼을 담당하고, 그리고 경영학과 이종태 교수님께서 기타를, 그리고 다른 정보보호학과 교수님께서 베이스를 담당하시는데 건반을 구하지 못해서 1년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드럼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데, 주변에 혹시 건반 취미로 하시는 교수님 계시면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틱은 요즘 제가 연주할 때 쓰고 있는 거라서 좀 낡았습니다.
ASMR이나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교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